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범 원장님의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시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민들이 그 대장동을 바라보면서 네, 거의 정신병이 걸려야 한다는. 화병 다들 예. 화병 걸리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저거 조금 청문회니 막 뭡니까 국감 예. 해도 네. 너무나 뻔뻔하게 저 사람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국민들에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양심의 빵꾸난 상태가 어떤 건지, 양심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좀 악당들과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 악당들은 저렇게 막 대놓고 히히히 허허하고 웃고 네.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러는 하지 못하고 자기가 좀 한 게 있으면 얼굴도 좀 붉혀지고 네. 또 눈빛도 좀 흔들리고 하는데 저 사람은 멘탈이 제가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면 예.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예.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우리들이 보통 부르는 사이코패스도 반사회적 인격 장애 범주 들어가고 소시오패스나 소시오패스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실제로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넓게 같이 보는데 사이코패스는 하고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을 보면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좀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충동을 조절을 잘하고 감정을 잘 숨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적응력이 좀 더 떨어지겠죠. 소시오패스보다. 예. 사회 적응력이 소시오패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진짜로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상대방을 착취한다는 말이 딱 나오거든요. 예. 상대방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한다. 예. 착취라는 거는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표현하기 쉽고 그런 게 소시오패스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나누는 것 분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소시오패스는 육아 환경, 자라는 그 사람이 자라온 성장 환경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참 의아스러운 거는 네. 저 사람이 기본 주택, 네. 기본 소득, 네. 기본 대출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서민의 마치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이 되면 집도 우리 한 채씩 줄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시장으로서 8년간 성남시에 있는 동안에 네. 위례에서 좀 한 1100채쯤 해먹고 네. 그 다음에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각기 5,900세채 네. 또 뭐 한 또 1,050채 정도 네. 동시에 3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성남에서 1,000채 이상 벌어진 대규모 네. 부동산 개발은 이 3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세 개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소수에게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는데 네. 지금 우리가 보면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 대규모 개발을 해서 아파트 짓는 부분에 인허권자다. 네. 인가와 허가를 해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상대방은 민간업자인데 네. 자 여기서 민간업자라고 하는 백현동의 민간업자나 아니면 대장동의 민간업자나 아니면 위례의 민간업자가 네. 지가 돈을 지돈 갖고 와갖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 아들은 그저 그냥 민간 합동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모양을 취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또 민간업자가 백현동은 또 핑계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100% 공공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녹지를 네. 준주거로 4단계 상승시킨 다음에 네. 임대주택 비중을 10% 10%로 네. 줄이면서 장난쳤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유례와 이쪽은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한다면서 또 장난을 친 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저 위례에서 있었던 민간업자, 또 네. 백행동에서 해먹은 민간업자, 네. 여기에서 대장동에서 등장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이런 사람이 없어도 네. 이 아파트 짓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갈 걸 안 주고 예, 예. 그냥 내가 공공개발로 해서 지 마련대로 1,100만 원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재명은 예, 이걸 갖다가 특정인한테 몰아줬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 특정인하고 그걸 몰아준 대가로 물밑으로 뭘 받았는가? 예, 예,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니까 일부러 예, 예.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사를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그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민간이 들어와 있는 민간 업자들이 없어도 실제로 사업 시행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민간이 들어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이가 자기 설계자가 대장동 설계자는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왜 민간을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그 민간에 집어넣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서 이거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위례에서 벌어진 똑같은 구조가 위례에 먼저 했고 그다음에 대장동을 했는데 위례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보다 대장동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위례에서는 60배고 네. 대장동에서는 2,500배 정도, 4,500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갑자기 수익이 민간업자 수익이 급등한다는 것을 위례에서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설계를 더 강화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설계자라고 했던 이재명을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자금 흐름도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수사하니까 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이 국민들이 엄청난 절망감, 분노를 넘어서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1,000억, 2,000억 이런 단위의 돈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예, 실제로. 규모가 그런데 그런 돈이 그 수익을 그렇게 단시일 내에 그렇게 수익을 얻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나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수입을 25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 250만 원씩 평생을 벌어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돈이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니까 삶에 대한 절망감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두 군데에서 8,531억을 벌어갔어요. 네.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네. 그러니까 이 배당금하고 네. 그다음에 이 그렇죠, 수익으로. 그런데 얘들이 투자했다는 건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럼 3억 5천을 투자해가 네. 그러니까 이게 2,500배가 나오더라고요. 2,500배가.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나 일이 쉬웠으면 이 김만배는 최대 주주이면서 네. 신문사에 그냥 법조팀장이고 그 그대로 계속 지기를 했잖아요. 초까지. 네. 사업 끝날 때까지 사실 다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사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기 본 적 없고 김만배는 인터뷰했는데 기억 안 난다. 네. 그다음에 정영학이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재명은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2,500배의 수익을 남겨주고 그거를 밝혀야 될 게 검찰과 경찰이. 그러면 경찰이 네. 얘들 이재명하고 엮여서 이 사업을 하는 업자들한테 물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물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금을. 그러면 검찰이 조사해요. 이 사람들의 계좌의 자금을 추적하고 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줬는지 네. 압수수색을 조기에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네. 누가 시켜서 이래 됐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은 하는 소리가 성남시의 담당 대리가 네. 이 수익 환수 초과 수익 환수해야 된다는데 처음에는 초과 수익 환수를 위반이 돼서 반대한다. 네. 예? 뭡니까? 이 성남의 뜰 네. 업무 지침에. 네. 두 번째는 또 뭐라는 가 하면 그게 내가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을 갖다가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거부했다. 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러다가 세 번째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어가 성남 도공이다 했다가 도시개발공사다. 이제는 그거는 뭐 기억도 안 난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저 대리하고 직접 만났겠느냐. 현란한 그 개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 본질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 이번 국감을 잘했다, 승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감을 보지 않았더라도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저 사람이 조폭을 또 저렇게 옆에 예. 만들고 있고,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 위치가 올라가면 설사 알던 조폭이라도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될 건데, 네. 지금 수행 비서도 조폭이고 네. 5급인데 그 조폭들이 막 성남시에 처음부터 같이 어울려가 시장이 되고 이래 쭉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폭을 성남시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래서 말입니다. 저게 왜 저러는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 그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성남을 기반으로 했던 경기 동부연합 주사파들하고 이재명이하고의 관계가 네. 밀접해서 그들이 이재명 선거 때 후보를 냈다가 이게 죽고 네. 아마 밀었을 거예요, 이재명을.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성남 관할에 옛날에 이석기 통진당 때 보면 네, 경기 동부연합. 온갖 그 산하기관 네. 협동조합이니 뭐 이런 네. 걸 많이 맡고 있었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이니 네. 뭐 용역도 받고. 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좌파 진영을 네. 운동권 386과 주사파 이런 모든 것을 장악해가 네. 이낙연을 네. 이 정권 들어서 황태자 같이 보였던 이낙연을 꺾어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왜 좌파 진영에서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류도 아니고 운동권으로 보면 저 반개의 비주류가 이렇게 운동권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예.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정진상이라고 남청년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남청년이면 저기 전남대 조산대. 예, 그쪽 아닙니까? 그쪽에 전남대 조선대.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경기 동부연합이랑도 연결고리가 있나 보더라고요. 각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재명이 주사파들과 교류를 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사람이 90년대 중반쯤에 예. 이제 변호사 되고 예. 조금 한숨 돌린 다음에 예. 운동권에 관심을 가지고 예. 운동권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예. 노력을 했고 한때는 또 정동영. 예. 캠프에 그 정동영 지지 모임에 공동 대표 이런 걸 맡고 이랬다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이제 이 제도권 진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했죠. 네. 선거를.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 기반이 성남인데 예. 성남이라는 게 결국 그 성남 일대에 예. 그 분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외대부터 네, 막 당국대 무슨 총신대.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일대에 분교들이 많았어요. 성남 용인 일대. 예. 그렇죠. 그 분교들끼리 경기 동부연합. 모여갖고 그 용인 성남 네. 또 그 이 학생 조직을 만들었고 네. 그게 나중에 경기 동부연합이 됐단 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성남을 시장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예. 유착이 됐다. 예. 그러면서 그걸 등에 업고 네. 운동권 전체를 그들을 움직여서 예. 장악해오는 형식이 됐다. 만약에 저 사람이 강한 운동권 의식을 증명을 못했으면 예. 이번에 아마 주사파나 운동권에 의해서 거부됐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예. 문가리까지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문가리가 이재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 이재명 싫어 하고 네. 강력하게 입장 발표를 했으면 문가리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충북 동지에서 이재명을 본사에 물었다잖아요, 그죠? 북한에 물어서 이 사람 밀어도 되겠냐 하니까 좀 기다려라.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뒤에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미는 쪽으로 나왔겠죠. 나왔겠죠. 예. 그래서 주사파들이 그 북한의 오더대로 물밑에서 조용히 이재명을 지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 정권 들어서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애들을 보면 네. 이제 스카이 애들이 운동권 출신들 전대협 이런 애들이 네. 거의 다 상실했고 그렇죠. 예. 그 뒤에 레벨인 한총년쯤에 예. 이렇게
그렇죠. 스카이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또 네. 그 외에 서울 지역 대학으로 확산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던 애들이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럼- 보면 이인영이니 우상훈이 예, 예. 뭐 옛날에 김민석이도 언으로 들어왔지만 예, 예. 아무런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힘을 못 쓰죠. 힘을 못 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 윤건영이니 예. 뭐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석기는 감옥에 가 있지만 경기 동부연합이 또 민노총을 위원장이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더 강경 주사파들이 장악을 해가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재명이가 이 이낙연을 꺾어버리는데 네. 영향력으로 작용했고 문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영향 때문에. 그 분석이 왜 그런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성격상 이 문갈이 성격상 절대로 이재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거부를 할 거라고 네. 보수 진영에는 대다수가 거의 확신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근데 한때 그렇게 생각했고. 뜻밖이었어요. 예. 근데 첫 경선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뭔가가 네, 네. 있었고 그 부분에는 이낙연조차도 네, 좀 그랬고 네. 임종석이가 지금 이낙연을 사실상 밀어왔는데 네. 요 근래에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이낙연 보이죠. 경선을 전후해서 네, 적어도 임종석이가 하고 이낙연이하고 관계라면 임종석이가 이낙연의 네. 지금 캠프에 들어가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좀 그걸 갖다 가지고 저 자기의 그 이 정권 내부에 네. 그 뭐 친북 인맥들을 정리를 하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임종석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어요, 진짜. 경선 때 한 번도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임종석도 발을 빼는 네. 아니다. 발을 빼는 부분은 임종석이가 누구보다도 북한의 의견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운동권 내부에 과거의 주류인 386 운동권들은 지금 거의 퇴조 상태고 네, 그 이후에 한 총련으로 와서 네. 뭐 용인 성남 네, 그 뭐 경기 동부연합. 삼성 총련이라든지 네. 또 남총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네. 이재명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그 애들이 지금 50대 네. 초반 중반 네. 또 40대 후반인데 네. 전부 이재명 주변을 둘러싸면서 대세론을 끌고 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운동권 원로들이 그걸 다 수긍하고 네. 이러면서 결국 운동권의 이 뭡니까 순도에서 네. 운동권이 아닌 이낙연은 도저히 해줄 수 없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낙연을 저렇게 무리하게 밟아버린 거 아닌가. 문가리가 이낙연을 토사구팽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간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네. 송영길이 대표 경선 때 보면 네. 이재명 진영이 송영길을 밀고 네. 사실 송영길은 운동권 386에서 완전 주류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결이 달랐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진영이 송영길을 밀고 하면서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되면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걸 확실하게 또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운동권 내부의 물밑 자기들끼리의 거래 네. 또 협상 뭐 이런 데서 이재명이가 심어놓은 인맥들이 네. 일찌감치 내부 교통 정리를 다 해버렸다. 네. 그런 분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그냥 대세로 네. 이렇게 그리고 또 가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친한 그 그룹, 그 운동권 그룹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문가리의 약점들을 다 이재명 쪽으로 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줘서 문가리가 들었어요. 예. 더 이상 이재명을 부정할 수 없게 예, 만들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을 보호하는 부분도 예. 예. 이 검찰 조직이 나중에 해체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도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제 완전히 이재명을 미는 애들이 예. 청와대를 장악해 있고 예. 그쪽에서 검찰에다가 지금 완전히 자기들 신복화
지휘부를 만들어 놓은 이 검찰에다가 예. 무리수를 주문하고 있는 그렇죠. 예. 자, 이런 양상이라면 이 수사 결과가 내가 볼 때 저 4인방도 깜빵에 안 간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냥 예. 화천대유로 많이 벌었다. 이재명이 밀어줬다는 말은 안 할 거고 예. 뭐 유동규하고 해서 이렇게 구조를 좀 유리하게 만들어가 예. 어느 날 갑자기 재수가 좋아서 부동산 폭등으로 많이 벌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그냥 시비가 생겼을 뿐이다. 예. 요 정도 선으로 하게 되면 예. 도대체 이 네 명을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이재명을 확실히 빼버렸어요. 예. 봐줬다라는 거, 예. 특혜를 줬다라는 거, 대가사 그렇죠. 뇌물이었다는 걸 빼버리고 나면 이 사건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고려해서 빼버리면 큰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흥정을 하고 있겠죠. 유동규, 김만배나 뭐 이쪽에. 그 희생양을 어느 정도 잡고 다 풀어주진 않고 희생양을 어느 정도 해놓고 국민들의 반응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희생양 뭐 4명을 다 감옥에 쳐넣는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수사가 이재명한테 가고 지금 이 하나 내가 아침에 딱 보고 이때까지 왜 이걸 내가 말을 안 했지 하고 한 게 뭔가 하면 네. 지금 이 천화동인에 네. 저끼리 나눠 가지는 돈 네. 3천 3,500억 정도 네. 그거는 누가 얼마 다 돼요. 네. 그다음에 화천대유에 네. 이 배당 아닙니까? 배당. 네. 그렇죠. 화천대유에 547억인가 배당이 있는 거. 네. 그것도 이거는 뭐 김만배가 빌려갔거나 네. 회사 운영에 직원도 있고 하니까 월급으로 줬다 쓸 수 이야기할 수. 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이것보다 두 개 합친 게 4,040억인데 네. 이것보다 덩치가 큰 4,531억에 이르는 분양 수익을 어떻게 분담했는가? 이 돈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말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네. 앞으로 또 갈 예정인 돈도 있을 거고. 예? 지금 이번에 SK 뷰 테라스 그거 분양한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그 돈이 1,500 또 들어왔죠. 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어떻게 사태를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게 절대로 이 상태로 아무리 희생양을 둬도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사건은요, 제 생각으로는 부글부글 계속 솥단지 아래에서 끌어오르다가 나중에 펑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플랜 B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뭐랍니까 플랜 B는? 예, 플랜 B로 그 이재명이 하차하면 김부겸, 이낙연, 유시민을 3자를 다시 경선을 간단히 해서 플랜 B를 한다는 썰도 있는 거 보면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주류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는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위험성을 민주당도 알고는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진짜로 어떻게 진짜로 표출하는 상황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이 이게 버티는 게 자기는 여기서 물러나면 인생 끝이고 그렇죠. 굉장히 다 터져서 깜빵에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안 물러갈 거라고 버티고 저 사람의 독한 성정으로 보면 절대 안 역으로 물어요. 협박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문갈이나 저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나 이게 이재명한테 다 그냥 이제 끌려가는 양상이 돼버렸고 네. 여기서 아마 이탈하려면 이재명이 그 이제 이 건성을 드러내면서 그냥 안 두겠다고 놓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 양상이 굉장히 대선까지 심각하게 갈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민주당이 이 합의나 그다음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네. 저 사람이 그걸 갖다가 용납하지 않고 협박을 하고 감시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골뱅이 들고 이재명 지지율을 아무리 언론이나
뭐 여론조사에서 띄우더라도 내가 네.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찍어주는 여권의 고정 지지 외에 네. 확장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패하고 그다음에 조폭과 연루.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폭과 연루는 뭐라고 부정을 해도 그 같이 찍은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예.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국민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네. 고통스러워하는데 기본 주택을 앞에서 말하면서 뒤로는 자기가 성남에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해도 네. 너무 해먹어버리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돈에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끝내지 그 대통령까지 꼭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성남만 해도 저렇게 네. 먹을 게 많은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안 아니 했어요. 그 먹어서 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들인데. 예.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상식이면 저거 참 성남에서 많이 해먹었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가지고 예, 예. 저 사람은 국민의 힘의 게이트다, LCT 1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희망을 허허하고 저 사람의 이런 행동들이 더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폭인 변호를 했는데 자기는 조폭인지 몰랐다. 근데 판결문에 국제 마피아파 이렇게 딱 나오는 거를 어떻게 그런 거를 거짓말을 해요? 변호사가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 변호하는 과정에서 다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이재명은 진짜 불행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도덕적인 욕구도 있어요. 사람은. 있죠. 예. 도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잘 했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본인이 지금 이런 거가 거짓말인지 알고 이런 게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세상이 그 모든 게 법과 제도, 뭐 규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도덕적 행동을 네. 하고 또 자기 신분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르는 나름 정의감도 느끼고 아, 그렇죠. 이런 목적이 바탕이 되면서 정치를 가야 되는데 네. 저렇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부분을 담으면서 네. 기본 주택을 말할 때 아, 저 그렇죠.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인권만큼으로다 양심이 빵꾸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좀 주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사로서 소명으로서 진료를 하고 각자 자기 직업에서 소명으로서 자기 직업을 윤리를 지키면서 하면 우리 국가가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께 칸트의 묘비문에 적혀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한마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그리고 내 안의 도덕률.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안에도 그런 도덕률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도덕률이 존재하는데 도덕률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도덕률이 희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유력 지금 후보인 이 상황이 네. 정말 국민들한테도 불행이다. 이런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해서 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